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국가의 부킹 타임, 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와 사기라는 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살아가며 다양한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감정이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일종의 증명이 아닐까 하는데요. 실험에 의하면 여러 동물들도 감정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결과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큼 다단한 감정을 지니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들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강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아무래도 여러 답변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사랑보다는 증오의 감정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은 결과의 종착지가 뚜렷하지 않죠. 강도와 빈도도 객관적으로 강하다고 여기기는 어렵고요. 오랜 기간 지속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고 있을 때는 단단해 보여도 정작 사랑하고 있는 상대방이라는 아주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나약해지고 참담해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하는 묘미이기도 하겠지만요. 하지만 그에 비해 증오의 힘은 아주 무섭습니다. 오직 이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그리고 이 미움만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감정 자체에 대한 약점이라고는 없고요. 그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수만 있다면 더더욱 야비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 존재가 또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사랑의 힘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을 지킨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조차 아주 작은 결과물만을 주는데요. 증오의 힘은 그 대가가 크죠. 그 사람의 파멸과 죽음, 그리고 이런 어두운 결과를 얻기 위한 의지 하나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느끼는 것이 사랑보다는 크다는 여러 경험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랑의 힘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이건 픽션일 뿐이고요. 현실의 결과는 아무래도 많이 다릅니다. 증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강해질 가능성이 큰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 증오의 감정, 그 중에서도 이 복수라는 테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고대 헤로도토스와 이 사기 인물 열전 중에 백기편에 나오는 내용을 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헤로도토스를 살펴보면 기원전 484년경에서 기원전 425년경에 살았던 이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입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그를 역사학의 아버지로 여기는데요. 그는 체계적으로 사료를 수집하고 어느 정도 사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으면 이 구성이 아주 훌륭하죠. 잘 짜여져 있으면서도 이 생생한 줄거리에 따라 사료와 자료를 배치한 이 최초의 역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작 역사를 통해서 더 유명해지게 되는데요. 기원전 440년경에 쓴 역사는 서양 최초의 역사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 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항쟁 이래로부터 페르시아 전쟁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저술돼 있는데 이 마지막 9권은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역사의 문체가 지니는 매력은 아무래도 다양성과 유연성이 있는데요. 이 직설적인 묘사와 이 과학적 산문이라고 할 건조한 문체, 또 줄거리의 교묘함, 서사시적인 웅장함, 그리고 즐거움을 주면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기교적 수완, 낭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점 등이 이 헤로도토스가 산문의 호메로스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당대에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이 신이라는 요소가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한다는 사상이 강했고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나 증거가 약한 부분은 요 신화 혹은 만들어진 여러 고사로 대체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고증과 실증을 통해서 이 사실과 진실을 탐구해가는 헤로도토스의 연구자적, 이 과학자적인 자세는
이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으로 보면은 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고요. 또 훌륭한 업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과 탐구의 자세, 뭐 동양이라고 없을 리가 없죠. 사마천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역사가가 지은 이 불멸의 저서 사기, 여기에도 이러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 지리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헤로도토스보다는 우리나라에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작가와 작품입니다. 사기는 이 중국 전한 왕조의 무제 시대에 사마천이 저술한 중국의 역사서이고요. 이 중국 24사의 하나이자 정사의 으뜸으로 꼽힙니다. 예, 분류를 해보면은 예, 본서, 본기 12권, 표 10권, 서 8권, 세가 30권, 열전 70권으로 구성된 기전체 형식의 역사서. 그리고 그 서술 범위는 이 전설상의 5제, 5명의 황제 한 사람이었다는 요 황제부터요. 기원전 2세기 말에 전한시대 무제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서술 방식은 후대 중국의 역사서, 특히 그 정사를 기술하는 한 방식의 모범이 되었고요. 이 유려한 필치와 문체로 역사서로서의 가치 외에도 문학적으로도 아주 큰 가치를 가진 서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한 기전체는 이 역사 사실을 서술할 때 이제 본기, 열전, 뭐 지 이렇게 등으로 좀 구성해서 서술하는 이런 방식의 역사 서술 방식이고요. 편년체라고 하면은 이제 연월일시에 기술하는 역사 편찬의 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기처럼 시간 순서에 따라 써내려가는 방법이라고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이 사기 외에도 그 자신의 역사적 상황으로도 또 유명한데요. 역사를 보면은 흉노에 투항한 이 자신의 친구 이릉, 그를 변호하다가 한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투옥되었고요. 이듬해에는 결국 궁형, 거세형이죠. 여기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옥중에서 이 사마천은 이 고대 위인들의 삶을 떠올리면서 이 자신도 지금의 굴욕을 무릅쓰고서 역사 편찬을 꼭 완수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추록한 뒤에 결국 집필에 몰두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사기는 완성되게 됩니다. 사마천은 자신의 딸에게 이 사기의 편찬 등을 맡겼는데 아무래도 이 당시 한 무제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내용들이 이 사기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 선제 시대에 이르러서야 사마천의 손자 대에 의해 이제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기의 내용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은 바로 이 하늘에 도라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도리, 즉 인간의 세상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게 정말 정형화된 상태로 존재하는가, 뭐 이런 물음이죠. 이 저술 형식에 있어서도 이 기존 다른 작품들과 같이 이런 안이한 영웅 중심의 역사관에 치우치지 않고요. 유연하고 다양한 시점을 유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당시 한해 숙적이었던 흉노를 비롯한 이 주변 기마민족 그리고 이민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나라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논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사실만을 담담하게 쓴다는 뭐 이런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당시 전제군주 시대의 옛날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이 고대 명저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그 증오, 복수에 해당하는 일화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하르파고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제국 페르시아는 현재의 이란 지역을 위주로 하는 여러 개의 국가를 서양에서 부르던 명칭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요 기간에 아케메네스라는 왕조의 약 200여 년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 지역을 묶어서 그냥 페르시아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강대국이었던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아들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후계 구도에 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아들을 출산하자 이 왕위 관련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기 대권에 대한 염려와 여러 신하들과의 이권 다툼, 이런 부분이 복합이 돼서 주력 신하들과 외척들이 이 갓난아기에 불과한 아기가 앞으로 역사혁명을 할 운명이다,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왕은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권력은 자식과도 나눌 수 없다는 이런 왕권 투기의 의심, 그리고 자리보전 욕구 등에 빠져서 자신의 이 부하 중에 유능한 가신이었던 하르파고스를 불러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적군의 간담을 서늘케 한 용감한 장군이었지만 이 죄도 없는 아기를 죽이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던 하르파고스는 자기 휘하의 부하를 불러서 이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 이 부하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상황이었는데요. 측은지심이 크게 일어서 죽은 자신의 아이와 바꿔치기 하여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명령을 전달하면 평소 좀 온화하고 정이 많았던 그 부하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아마 똑똑했던 하르파고스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야기는 이후 십수년간 잘 자라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찮게 왕의 외손자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핏줄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쁨도 잠시, 왕은 예전 하르파고스가 자신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얼마 뒤 궁중에서 연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초대된 귀족들 명단 사이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르파고스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실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왕의 명령을 어긴 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던 그는 이어진 왕의 환대에 마음을 놓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흥겨운 마음에 연회를 즐기게 되었는데요. 이때 왕이 하르파고스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라며 처음 보는 고기 요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날 연회도 잘 즐겼고 왕에게 직접 대접받았으며 그에 더해서 처음 먹어보는 진귀한 음식까지 먹게 된 그는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왕은 남은 음식도 가져가라고 바구니를 하나 건네는데요. 이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요리에 쓰고 남은 하르파고스 아들의 잘린 머리와 사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자신의 명령을 어긴 하르파고스를 죽이기로 작심한 왕의 계책으로 만약 이때 흥분하거나 분노해서 하르파고스가 칼을 뽑아 들거나 혹시 왕의 면전에서 따지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났을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섭고도 잔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르파고스는 이러한 자신의 아들의 참혹한 시신을 보고도, 그리고 자신이 아들의 그 살점 고기를 먹었다는 이 참담한 사실을 알고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평온하게 말합니다. 예전에 자신이 왕의 명령을 어겼던 것을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왕의 이러한 처벌을 기꺼이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더 큰 공적을 세워 과오를 상쇄하겠다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충성서약을 힘차게 맹세합니다. 왕은 그가 자신의 힘과 권력에 굴복해서 복종했음을 아주 크게 기뻐했고요. 이전의 임무 실패에 대한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왕은 종종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곤 했는데요. 하르파고스는 오랜 기간 충실히 자신의 업무에 매진했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왕은 곧 이 일에 대해 완전히 잊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갓난아기일 때 죽을 뻔했던 왕의 외손자가 반란을 일으켰고요. 왕은 명장 하르파고스에게 진압을 명하며 많은 병사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을 평생 기다려온 그가 아니었던가요? 사실 원래부터 왕의 이 외손자에게 반란을 위한 계책과 준비를 해준 것이 바로 이 하르파고스였던 것입니다. 그는 곧 군사를 돌려 왕을 공격했고 충성스러웠던 자신에게 행했던 왕의 잔인한 행위에 이 길고 길었던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야 맙니다. 하긴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당하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당하지도 않은 그런 사소한 임무를 실패했다는,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잔인한 보복을 취했던 왕은 곧 더 큰 복수를 당하게 되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당시 이란 공원에서
아나톨리아 지방까지 지배하던 강대국 메디아는 이후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들은 여러 가지의 이 원한과 복수, 증오에 관한 내용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하르파고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고기를 먹는다는 이 설정 자체도 참으로 충격적이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처분하게 대처한 침착함, 그리고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복수를 준비하는 그 남자의 강한 집념, 여기에 감탄이 나올 뿐입니다. 뭐 결국 복수를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평생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매진했던 그 자신의 삶도 참담하고 고통스럽지는 않았을까요? 개인의 복수 이야기가 있다면 더욱 스케일이 큰 국가적인 사건도 있는 법이죠. 기원전 3세기경 이 중국 전국 시대의 이웃나라였던 진나라와 조나라는 이 수백 년간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 사이가 좋을 리는 별로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두 나라는 특히 그 강도가 심했다고 합니다. 한쪽의 국력이 융성하고 쇠퇴함을 반복함에 따라 이 서로 죽고 죽이는 사륙전이 오랜 세월 이어져 오게 되었고요. 이미 그 원한과 증오를 풀기에는 너무 깊게 쌓여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진나라의 국력이 강해지자 위기를 느낀 나머지 국가들이 진에 대항할 연합국을 상의하고 있었고요. 그 선두에 조나라가 서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의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진과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이 필요가 있었고요. 이 조나라에게는 연합군에게 본인의 힘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줘서 결성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었던 진나라, 이 둘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전투에 투입된 장수들이 진나라 최고 명장 백기와 조나라 최고 명장 연파였고, 동원된 병사가 두 나라 합쳐 근 100여만 명에 이르는 것을 보면 그 중요성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한판 승부였기 때문에 이 서로 간에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됐는데요. 이런 지지부진한 대치 국면이 긴 시간 이어지자 이 성과에 목마른 조나라의 왕은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을 명장 연파에서 혈기왕성한 젊은 장수 조괄로 바꾸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이 결과가 있기까지 진나라에서 여러 가지 책략과 이간책을 사용했음은 물론입니다. 조괄은 대대로 이어온 조나라 명장 집안의 자손으로 그 자신도 각종 병법에 통달했고 진인바 일신상의 무예 실력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 총대장군이 될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론에만 밝을 뿐 현장 경험이 매우 적었으며 성향적으로 급하고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이 귀족 집안의 탁상공론 장수였음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상대가 유능한 장수 연파에서 이 풋내기 조괄로 바뀌자 백기는 장평 지방에서의 전투 한 번으로 간단히 적을 제압했고요. 무려 40만 명의 조나라 포로를 생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게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평의 한이라 불리우는 전투입니다. 여기서 백기는 무시무시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40만 명의 투항한 적병을 모두 생매장시키고 만 것입니다. 적병에게 먹일 군량미가 없고 이 정도 숫자의 포로는 이후 진나라의 근심거리가 된다며 모든 책임과 죄는 스스로 짊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역사의 유례가 없는 잔인한 선택을 하고야 마는데요. 이후 조나라 군사들의 수급과 시신을 모아 싹해하고 이 산 꼭대기에 누각을 지어서 자신의 이름을 따 백기대라 명명합니다. 그동안은 당시의 인구 비례로 보아서 이 정도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중국 고대사 특유의 과장, 뻥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중국 산서성에서 전국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더미가 대량으로 출토되면서 이러한 숫자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행위의 효과는 상당했기에 당시 연합을 모의하던 다른 국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요. 나라 전체에 남자들의 씨가 마르게 된 조나라는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얼마 안 있어 멸망하고 맙니다.
이 진나라 백기의 행동이 굉장히 잔인하고 임팩트가 강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조나라 역시 이 진나라에 많은 피해와 참혹함을 안긴 경우도 많았으니 서로 죽고 죽이는 보복의 악순환입니다. 복수는 곧 복수를 불러 이 남을 해친과 동시에 스스로도 망치어 어둡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기 마련인데요. 당시에 끔찍한 결정을 내렸던 이 장군 백기 역시 이후 진나라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왕의 명령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죽기 전 유언을 남겼는데 장평에서 40만 명을 파묻어 죽인 내가 어찌 편히 죽겠는가라며 눈물로 한탄했다는 이 백기 역시 어쩌면 역사의 희생양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이야기가 이 분노와 복수라는 주제를 들으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역사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 개인과 국가란 스케일만 다르지 사실 그 근본은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같기에 남에게 준 고통만큼 나 역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여간 세상 착하게 살고 볼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 친지, 친구, 연인, 동료 등등 그 성격과 인물들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이는 사람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좋아하는 사람 더 잘해주고 싫어하는 사람도 가능한 한 잘해주려고 좋아하려고 노력해 보라는 이런 덕담들을 들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데요. 이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친구, 동기, 동료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상사, 상관, 연장자, 갑을관계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이 계급과 위계 질서가 서로 간의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서로 간의 위치상 불일치가 우리 사이에 여러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분노와 원한과 증오가 쌓이게 되죠. 저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며 겪었던 많은 일들과 컨설턴트 등으로 이제 핵심 인재를 채용하면서 상담하면서 들었던 많은 사례들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원한과 분노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부하나 동료들과의 관계 트러블도 있지만 직장 생활에서 가장 많은 이 트러블 중에 상위 포지션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직할 때 가장 큰 원인도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로 단연 1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안 좋다고 말하기에는 그 강도와 빈도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좀 더 밝아지는 편이죠.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진 듯 하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이 인신공격성 욕설, 폭행, 성희롱, 무시, 무관심, 기타 이런 직급과 계급을 이용한 이 여러 가지 억압과 유형 무형의 폭력이 난무합니다. 매일매일 서로 간의 원한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업무에 미치는 결과도 상당하여 당연하게도 그 대부분은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적인 기운들입니다. 이에 관해 주변에 상의를 하게 되면 기껏 온다는 조언이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것 아닌가, 자네가 참아야지, 라든가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유형의 들으나 마나한 답변들을 듣게 됩니다. 진정 이러한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와 청취자분들 우리 모두는 그분처럼 위대한 존재도 아니고 오늘날의 세상도 2000년 전의 당시와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죠. 뺨을 맞고 참으면 다음에는 몽둥이로 맞게 되고요. 이런 만만한 모습에 안도한 상대는 결국 칼을 들고 저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폭력은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에게 행하는 것이죠.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강하다고 생각되는 자가 자신보다 확실히 아래에 있는 절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하긴 동물의 세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호랑이와 곰이 싸우는 것을 자주 보았는지요.
코끼리와 사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야생에서 맹수끼리는 어지간해서는 서로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동물이란 존재는 본능적으로 이 강함과 약함을 구분하고 강자에게는 조심성을, 약자에게는 공격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굴지의 대기업끼리 한 분야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를 자주 보았는가 말입니다. 특정 분야에서야 입찰이나 큰 사업으로 경쟁 개념의 이런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간에 서로 간의 끝장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서로 간의 법정 소송으로 해당 분야에서는 우리 두 회사가 메이저, 우리가 원투, 이런 형식으로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폭력은 당연히 하향식입니다. 부장이 과장에게, 과장이 대리에게 명령하고 때에 따라서 이런 직급을 이용한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비슷한 연차나 연배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위에서 아래라고 해도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부하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훗날 본인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는 부하는 어렵고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강자에게는 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 지인 중 한 명의 사례이기는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무술합계 10단의 특전사 출신으로 이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 거의 인간 병기 수준의 부하 직원이 한 명 있고요. 또 한 명은 좀 다소 왜소하고 남자치고는 평범한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두 명의 부하 직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렵고 난처한, 시키기가 좀 곤란한 이런 업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입니까? 회의 시간마다 부하 직원들에게 질책과 욕설을 상시 퍼붓고 심한 경우에는 서류와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갑질을 하면서 대리만족과 스트레스를 푸는 당신, 부하 직원들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다소 엄격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부하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업무 연수를 받고 있는 사장 아들 2세에게 똑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사장들도 원청업체의 구매팀 말단 대리에게 머리를 숙이기 마련이고요. 거리에서 겁날 게 없는 범죄자들도 경찰의 눈치를 보며 혹 지금이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이 아닌지 항상 긴장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꼭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역량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깝게는 운동 능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무술 실력, 이런 육체적인 능력에서부터 아니면 업무적으로 철저하고 꼼꼼하며 높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 불합리한 일을 겪었을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역량 분야를 일컬음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통해서 복수는 자신을 파괴하는 무의미한 일이다. 이런 유형의 예시를 들고 나서 부당한 일을 대하면 싸우라니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무작정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라는 것이죠. 칼싸움이나 총싸움만 전투가 아니겠죠.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과 프라이드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즉 인격적인 존엄을 손상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절, 직장에서 잘릴까, 진급에서 누락될까, 같이 입사한 동기에게 밀리고 지방으로 자천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두려워서 상사에게 부당한 압력, 이러한 부분에 비굴한 웃음을 짓는 동안 우리의 자긍심은 그만큼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예의와 매너를 지키는 선에서 정당하게 어필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면 좀 그렇지만 더 윗선의 상사의 힘을 빌리는 것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면 그 회사는 우리가 신념을 맞춰 일할 가치가 있는 회사가 아니니 미련 없이 떠날 일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그만두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있는 분야만 봐도 경쟁 회사는 아주 많고요. 인더스트리를 더 넓게 본다면 회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법인체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해외로 넓게 보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뭐 회사에 안 다니면 자영업도 가능하고요. 그동안 쌓았던 업무적 역량을 통해서 회사를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회사 안 다니고 쉬면 어떠합니까? 재충전의 시기로 삼아도 좋을 일입니다. 내가 돈 벌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어쩌냐고요? 왜 나만이, 왜 가장만이 항상 수입을 벌어와야 하죠? 나머지 가족들도 할 수 있는 한 하면 되는 겁니다. 수입이 적으면 그에 맞춰 살면 되는 것이고 자녀 교육도 뭐 크게 효과가 보이지 않는 무슨 뭐 학원들 이런 사교육을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뭐 애초에 앞으로 학교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는 세상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내 자식에게는 이런 게 해당되기 어려운 뭐 그런 부모 마음에서일 뿐이죠. 즉 중요한 것은 이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스로의 자긍심을 유지하고 이 분노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 곧 증오로 발전하게 되니까요. 대리, 과장, 부장의 직장생활 코스만을 이렇게 밟아가는 것이 정답도 아니고요. 이러한 길만 있다면 뭐 마크 저커버그나 뭐 스티브 잡스 등의 스타들이 나왔겠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한 것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역량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평생 패한 경우가 없는 무적의 검술가였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집에 한 노인이 방문하여 그 노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연찮게 한 낭인 무사가 시비를 걸어왔는데 자신에게 비굴함을 강요하여 칼로 겨루기로 하였다고 자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이런 조언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본인이 이기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적어도 자신을 모욕한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어서 다시는 자신과 같이 이렇게 약한 이를 핍박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즉 죽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죽고 싶다. 이런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그 노인의 눈빛에서 사나이의 기백을 느낀 무사시는 감동하게 됐고요. 이내 같이 대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무사시가 생각에 잠겨 이 노인을 살펴보니 겉모습은 비록 늙었지만 눈빛이 맑고 형형하며 기품이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평생 차를 재배하고 이 다도를 연구했다며 말이 나온 김에 무사시에게 인생의 마지막으로 자신의 필생의 내공을 담은 차를 대접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다도를 보여주는데요. 엄숙함과 기백이 온몸을 휘감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유심히 보던 무사시가 조언하기를 당신은 검술을 연마하지는 않았지만 평생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인물이라고 보여지기에 내 당신에게 패배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겠다 라며 결투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결투에서 이 낭인 무사와 마주친 노인은 칼을 세우고 미동도 하지 않으며 상대방과 같이 죽을 것을 결심하고 자신의 안전이나 방어는 완전히 배제하게 됩니다. 칼싸움을 모르는 일반 보통 사람이 봐도 상대와 같이 죽을 각오로 배수진을 쳤음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력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게 된 낭인 무사는 한참을 대치하며 식은땀을 흘리다가 결국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검술 실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으나 자신의 신념과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기백으로 평생 검술을 연마해온 검객을 물리친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상사 또는 보기 싫은 사람에게 덤비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즐겁게 살아가고 보람을 느끼며 존엄을 찾기 위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나서 회사가 있는 것이지 회사만이 존재하기 위해 내가 소모품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 분노하지 않기 위해, 원한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일을 마주쳤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함이 필수라 하겠습니다. 아, 자네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또는 자네만 적당히 넘어가면 모두가 편한데 왜 그래? 이런 류의 주위의 말은 무시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자신의 편안함과 안녕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진작에 고쳐놨어야 할 부조리들의 눈을 감고 회피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후대에 같은 피해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나약함과 이런 비겁함은 인정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려는 당신을 탓하는 것입니다. 항상 편하게 지내려면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이러한 분노,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초에 싹이 보였을 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긍심과 존엄을 보여주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서 서로 간에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상대방도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더 나아가서 한마디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애초에 관계를 가지지 않기를 권합니다. 직장에서 만났기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도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할 일이고요. 이러한 사람에게 괜히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위를 둘러보면 좋은 사람은 아주 많고요. 당신이 신경 써줄 가치가 있는 사람 또한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양보, 타협, 친절을 노리고 우리를 이용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와 친하게 지내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옛 이야기를 보건대 군사력은 전쟁을 하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함이듯이 이러한 분노와 원한이 쌓이기 전에 사전에 해결하고 조율하는 것, 곧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솔루션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